1959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컨트리 클럽에서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한 명은 29세의 젊은 투자자 워렌 버핏, 다른 한 명은 35세의 변호사 찰리 먼거였죠. 그런데 이 찰리 먼거라는 남자, 겉보기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속사정은 참담했습니다. 9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는 이혼 수순을 밟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먼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최악의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날 컨트리 클럽에서의 만남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을 딛고 일어선 먼거는 어떻게 현대 투자계의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찰리 먼거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던 대공황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물가는 끝없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기업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실패한 실험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바로 그 혼돈의 시대에 한 소년이 태어났고 그는 훗날 자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 미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던 순간에 말이죠. 찰리 먼거는 1924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낸 모험가들이었죠. 그런 개척 정신과 도전 의식은 DNA 깊숙이 새겨져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서부와 남부 사람들은 외향성과 성실함 그리고 친근함이 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찰리 또한 이런 특성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태어난 가문 자체가 지적 탐구와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네브래스카 연방 판사였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가문 자체가 법조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찰리가 정말 특별했던 점은 어린 나이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 쓰기만 할 때 그는 햄스터를 키워서 거래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교환한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죠. 이런 조기 사업 경험은 그의 평생에 걸친 사업적 직관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1929년 대공황과 함께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가족의 수입이 줄어들자 집안의 모든 구성원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 찰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고작 $2를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훗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 파트너가 될 두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찰리에게 강인한 근면 정신과 돈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죠. 나의 학창 시절 대부분이 대공황 기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대공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근본 위제를 신봉했고 복지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꽤 구식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자립정신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보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투자 철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찰리는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해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떤 수학 과목에서든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타고난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대학 생활은 갑작스럽게 중단될 운명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맛 공습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이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한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자원 입대했고 찰리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각종 관측 자료를 지도에 표시하고 그 지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며 날씨 시스템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죠. 이런 업무를 통해 찰리는 물리학적 사고방식을 체화했습니다. 물리학자들처럼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모든 가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놀랍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훗날 워렌 버핏과 함께 투자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투자 상황을 기본 원리로 단순화시켜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패턴을 읽어내는 직관력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찰리는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1949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당시 평균보다 높은 월급 $275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으며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50년대 당시만 해도 조기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첫 번째 아내 마거릿과 이혼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자녀를 둔 상황에서 이혼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는 아이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테디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에 백혈병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도 없었습니다. 찰리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테디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 모든 의료비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거든요. 이때 찰리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부유했다면 아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다시는 가족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식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을 동정하지 마라.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바로 이 순간이 찰리 멍거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50년대 변호사는 지금처럼 고소득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는 부의 축적에 관한 가장 오래된 비밀 중 하나죠.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 찰리는 파사데나의 한 변압기 제조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해주던 중에 그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어울리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물론 그 회사에도 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모든 저축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빌려서 그 회사에 투자했어요. 초기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찰리가 직접 나서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이는 오늘날 사모펀드가 운영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을 매입해서 회생시킨 다음 수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거죠. 찰리는 이 사업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상당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투자 철학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업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사업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교훈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관찰하는 것이죠.
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쉬운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쉬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는 훌륭한 사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부동산에서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매달 3,000명씩 사람들이 LA로 몰려들고 있었죠. 찰리는 이런 100만 달러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었어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었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부동산 프로젝트를 자문하면서 찰리는 자신의 돈도 투자해서 사업 지분의 절반을 소유했습니다. 그 부지는 빠르게 매각되어 10만 달러 투자로 4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어요. 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돈을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했어요. 나는 몇 년간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5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300만에서 400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오늘날에도 찰리는 부동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멍거 과학센터를 지은 것도 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간 동안 찰리가 여전히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그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에 신중했는지를 보여주죠. 부동산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후에도 그는 5개 프로젝트를 끝으로 그만두었어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을 빌리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교육과 자제력, 그리고 현명하고 계산된 위험 감수 능력이 있을 때만 좋은 공격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좋은 기회를 잡아서 첫 번째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처음에는 투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지만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투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찰리도 태평양 거래소에서 자리를 확보한 후 친구들과 법률 고객들과 함께 투자 회사를 차렸어요. 휠러 멍거 앤 컴퍼니의 주요 사업은 중개업과 시장 조성이었습니다. 시장 조성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족할 때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죠. 시장 조성자는 매수 매도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찰리는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는 진정한 헤지 펀드 매니저처럼 행동했죠. 당시 그들은 세차장이나 소규모 기계 제조업체 같은 작은 회사들을 인수했어요. 심지어 전자업체에도 투자했죠.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찰리의 전략은 소형 성장 기업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포트폴리오는 소형주에 매우 편중되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불안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냈습니다. 1974년 파트너십이 해체될 때까지 연평균 수익률 24.3%를 기록하며 찰리에게 500만 달러를 안겨줬어요. 1970년대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찰리는 1962년에 투자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어려운 상황의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벤 그레이엄의 투자 접근법을 따라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십을 구축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벤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그만두기가 어려웠지만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소 까다롭고 불쾌했으며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찰리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당시 그가 우연히 그곳에 갔을 때
$10짜리 쿠폰북을 2권이나 모아서 블렌더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갑에 $10짜리 쿠폰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죠. 스탬프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고객들이 스탬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회사는 1970년대에 연간 $1억 매출을 올리는 금광을 발견한 셈이었어요. 바로 이런 유형의 사업을 워렌 버핏이 좋아했습니다. 보험회사처럼 현금 흐름이 풍부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들은 선불로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은 그 현금을 다른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1963년 12월 법무부가 블루칩 스태프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더 많은 주식을 공개하도록 강요받았어요. 바로 이때가 찰리와 버핏이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회사 지배권을 확보했고 버핏이 최대 주주가 되고 찰리가 이사회 멤버가 되었어요. 1970년대에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났지만 버핏과 찰리는 이사회에 합류한 후 더욱 우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블루칩 스탬프에 잉여 현금을 투자하기 위해 빠르게 통제권을 장악했어요. 여기서 일련의 인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약 36%를 소유하고 있었고 버크셔를 수단으로 삼아 다른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회사의 현금을 활용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시기였죠. 따라서 단순히 블루칩 스탬프로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찰리와 버핏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즈 캔디라는 작은 사탕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주 작은 틈새 시장에서 매우 잘 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2,500만 투자해서 $20억 넘는 세전 수익을 얻었고 이를 다른 사업 인수에 활용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시즈 캔디의 확장 계획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1973년에 버핏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러셀 스토버 캔디스가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시즈 캔디를 이기려고 한 거죠. 그들은 시즈와 똑같이 생긴 상점들을 시즈의 시장에 세웠어요. 미세스 스토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런 위협에 직면해서 시즈 캔디의 CEO인 척 허긴스는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찰리 멍거에게 의지했습니다. 찰리는 스토버 캔디를 철권으로 응징했어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내 파트너인 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격하라고 말하죠. 예방이 엄청난 치료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찰리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구성해서 스토버 캔디를 용병처럼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스토버 캔디는 두려움에 즉시 더욱 후퇴했습니다. 다른 캔디 업체들은 그 이후로 감히 같은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찰리 멍거의 사업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경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한다면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유명한 코카콜라 거래를 포함해서 한 회사씩 인수하며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나 찰리 모두 버크셔 해서웨이에 가장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모델은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별개 사업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자회사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찰리의 모델이 없었다면 버크셔는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찰리는 1954년이 자신의 최고의 해였지만 불행히도 그는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소액으로 일할 때는 게임의 진정으로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했어요. 대규모 펀드로 일하게 되면 더욱 어려워져요. 확실히 더 큰 펀드를 운용하는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에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들은
작은 종목들에 투자할 수 있고 버크셔와는 달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는 정말로 거대한 주식들이나 대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버핏은 또한 60년대와 70년대에 S&P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지난 5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장 수익률을 약간 밑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판단적이고 찰리는 그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판단을 계속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찰리와 버핏은 모두 능력의 범위를 믿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죠. 그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최근 찰리와 버핏은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함으로써 능력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워렌 버핏이 장기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그가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는 이런 기술 회사들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그 주변의 감정을 보여주는 회사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찰리가 집중했던 소형주 투자 스타일은 인간 정신에는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투자 스타일이에요. 대형주에 투자하면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리서치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기관들과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찰리는 아마도 이론 물리학자처럼 누구보다 많은 교훈과 경험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기본 원리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석했고 왜 그렇게 간단한지도 분석했습니다. 찰리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는 항상 역사와 인간 심리, 수학과 과학의 기본 원리들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다학제적 접근법이 그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진정한 지혜의 전수자로 만들어준 거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실패, 그리고 성공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찰리의 인생은 전설적이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최악의 비극을 겪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던져주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그는 말했어요. 말하자면 황금률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사고 싶을 만한 것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의 생각에는 변호사든 다른 누구든 이보다 더 나은 철학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함을 약속할 수 있어요. 찰리 멍거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12월 28일 찰리 멍거는 99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 생일을 단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평생에 걸친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어서는 아버지의 모습, 변호사에서 투자자로, 다시 철학자로 거듭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인간의 완성된 삶. 찰리 멍거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증명해 보인 이 사실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길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